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7일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를 4.5포인트에서 4.25포인트로 인하했는데요. 트럼프 정권 이후 2025년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리를 올해 추가로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점진적 완화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까요?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 보이니까 당장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한국 금리가 더 낮아지면 사야 할지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금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좋은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미국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아마도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많이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2024년 10월부터 연달아 4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있죠.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 심리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예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나 기재부가 다뤄야 할 주택 공급 문제를 끌어안고 나온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대책을 믿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 한국은행조차 주택 공급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 명확한 공급 대책 없이는 금리를 낮출 경우 불보듯 뻔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확실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이재명 정부에 조건부 금리 인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년 이상 공급이 없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 금리도 내릴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라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집을 사고 난 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금리는 적어도 최근 20여 년간 큰 위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2008년 리먼 사태,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글로벌 위기였죠. 그리고 2023년 코로나 때 제로금리까지 가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한정으로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약 20년간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 때는 팬데믹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큰 위기가 있지 않은 이상 낮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금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면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금리는 자본의 수익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실 텐데요.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토지도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자본, 노동이죠. 결국 생산은 자본과 노동인데요.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눠질 겁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힘의 균형을 정해주는 게 바로 금리인데요. 지금 왼쪽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1시간에 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10시간 일하면 10만원, 100시간 일하면 100만원이고요. 보상은 따르지 않고 시간에 비례해 일한 만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본소득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고배고부로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1년에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되었다면
다음에는 2억을 투자해서 4억, 그 다음에는 4억을 투자해서 8억을 버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금리인데요. 10만 원을 저금해도 금리 3%, 1억을 저금해도 금리 3%,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같은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이 커질수록 자본소득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집착하게 되면 누구도 몸을 써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생산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세상이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본 위제가 있었어요. 화폐는 금에 대한 교환 증서이며 금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으면 화폐 총량 증가는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팽창할 수 있지만 자본의 총량은 반드시 금이라는 물리적 총량에 제한을 받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전쟁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이 1970년에 금태환 제도를 정지선언하면서 근본위제의 시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때부터 자본의 증가에 제동장치가 사라지면서 자본이 무한 팽창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섰어요. 자본이 무한 팽창하지 않도록 금리로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현상을 막으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금리는 화폐 팽창 속도만 조절할 뿐 화폐량이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즉 화폐 가치가 무한히 폭락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자산을 빼고는 모두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집 마련, 1주택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금리는 시장에 따라 생물처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3년 전 금리가 최고조일 때가 오히려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금리가 무서워 망설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소비 쿠폰, 전국민 25만원, 악성 채무자 5천만원, 빚 탕감 등등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30조를 풀었는데요. 과연 5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를 할까요? 실시간으로 우리 돈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으니 결론은 금리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1주택은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눈높이를 낮추고 실현 가능한 선에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내 집 마련에 더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